다음 달 24일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막내 아들 랄프한 선생의 추모 행사가 치러집니다. 한인단체들과 커뮤니티는 한마음으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2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갈수록 심해지는 인플레이션에 실업자들이 일자리로 복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셀프 세금 보고를 하는 유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문 회계사들은 소득이 발생한 유학생들은 조심해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첫 해 17만 6천여 명이 LA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재택근무 영향과 집값을 비롯한 생활비 상승이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ICBM을 발사한 북한에 대해 즉각 제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장기적 대결을 철저히 준비해 나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3월 24일 목요일 이브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별세한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막내 아들 랄프한 선생의 추모 행사가 다음 달 24일로 확정됐습니다. 이 미주 한인 사회에 도산 정신을 남기기 위해 앞장선 고인의 업적을 기리며 한인 커뮤니티가 한마음으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세상을 떠난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막내 아들 랄프한 선생. LA 한인회가 랄프한 선생의 추모식이 오는 4월 24일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장소하고 날짜는 지금 그 가족분들하고 이제 디스커션을 해서 일단 preliminary하게 잡았습니다. 추모식에 필요한 예산은 12,000여 달러. 한인과 단체들이 합동해 추모 예산을 모금하기로 했습니다. 추모식을 위해 영상 제작을 비롯해 장소 임대와 음식 등 12,000여 달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인단체 12곳과 개인이 기부하는 방식으로 추모 비용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그건 아주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부 willingly 뭐든지 아주 좋아서 이렇게 협조를 하니까 그거는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랄프한 선생의 업적과 안 선생이 한인 사회에 전했던 메시지를 모아 영상도 제작됩니다. 그 영상 구성은 5분짜리 3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랄프한 선생님에 대한 전반적인 그분의 삶이나 얘기들, 그분이 우리한테 남겼던 얘기를 그분의 육성으로 5분짜리 보여주고. 추모 행사는 랄프한 선생의 삶을 돌아보는 영상 시청과 유가족 인사, 그리고 추모 공연 등이 준비됩니다. 랄프한 선생 유가족은 추모식을 준비하는 한인 사회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I just want to thank everyone for their support and all their hard work. So far it sounds great. So far it sounds great. It sounds like it. 추모식은 오는 4월 24일 오후 5시 남가주 새누리교회에서 진행됩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2년 만에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8만 7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69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갈수록 심해지는 인플레이션에 실업자들이 일자리로 복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 지원금과 각종 실업급여로 버텨왔지만 심각한 물가 상승에 다시 일을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은 최근 노동시장이 극도로 타이트하다며 큰 폭의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온라인으로 셀프 세금 보고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졸업 후 이 OPT 신분으로 취업한 유학생들, 이 셀프 온라인 세금 보고할 때 주의할 점이 많다고 합니다. 김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생들을 위한 졸업 후 취업 연수 프로그램인 OPT로 일을 하고 있는 조모 씨. 전문 회계사를 통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스스로 세금 보고를 하려다 낭패를 볼 뻔했습니다. 비거주 외국인인지 거주 외국인인지 구분하는 게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물어보니까 다들 뭐 터벅텍스 이런 거 많이 쓴다고 하길래 유학생 신분이다 보니까 당연히 전 그 보고를 할 때 넌 레지던트인 줄 알고 그거를 세금 보고를 좀 잘못할 뻔했던. 전문가들은 아무리 유학생이어도 세금 보고할 내년에 수입이 있고
미국 체류 일자가 183일 이상이면 거주 외국인으로 분류된다는 겁니다. 유학생도 돈을 벌면 183일 기준으로 해서 넌 레지던트 보고를 하느냐, 레지던트 보고를 하느냐라는 측면에서 레지던트 보고한다 그 얘기죠. 특히 유학생들도 주식이나 비트코인 등으로 미국에 거주하면서 수입이 있었다면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로빈후드 같은 주식 거래 많이 했어요. 뭐냐면 비트코인 있잖아요. 크립토. 그 가상화폐. 했는데 너 왜 근데 보고 안 했어? 안 해도 되잖아. 나 돈 잃었어. 이럴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IRS 기록에는 있단 말이에요.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보고를 해야 한다며 유학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김윤아입니다. 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의 인도 대사 인준 과정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달 초 척 그래슬리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이 이 인준 투표의 지연을 요청한 것에 이어 이번엔 또 다른 상원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겁니다. 조니 언스트 연방 상원의원은 역시 가세티 시장과 관련된 이 성희롱 은폐 의혹을 문제 삼았습니다. 언스트 의원은 문제를 좀 더 명확히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세티 시장 측은 성희롱 사실을 목격하지 못했으며 결백을 수차례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팬데믹이 시작된 첫 해 17만 6천여 명이 LA를 떠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은 LA는 미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인구수가 많이 줄은 도시라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는 32만 8천 명의 인구가 떠난 뉴욕이었습니다. LA의 경우 외국에서 온 주민들이 특히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 소속 인구 통계학자인 윌리엄 프레이 박사는 많은 기업들이 팬데믹 기간 재택근무제를 실시하면서 거대 도시의 인구가 감소했는데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는 반도체 등 기술주들이 오르면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급등했던 유가가 하락하면서 뉴욕 증시가 급등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 지수는 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가 9% 폭등했고 인텔과 AMD의 주가도 5% 이상 상승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1.43% 뛰었고 다우 지수는 1.02% 올라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유가 상승세가 숨 고르기에 들어가면서 뉴욕 증시가 반등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유가가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줄면서 2% 이상 폭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국제유가 그리고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가능성에 주시하고 있습니다.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50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에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반스 총재는 연준이 올해 7회 금리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한 때 7 베이시스 포인트 올라 2.36%를 기록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얼바인에 거주하는 40대 한인 남성이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연방 대배심은 자동차 업체인 제너럴 모터스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던 브라이언 소 씨를 뇌물 청탁 수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자동차 부품과 관련해 거액의 계약을 체결해주는 대가로 한국 회사로부터 500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소 씨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5년의 실형이 선고될 전망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 소식 집중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쏜 건 화성 17형으로 불리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확인됐습니다. 탄두를 여러 개 실을 수 있어서 이른바 괴물 ICBM이라고도 불리는데 뉴욕과 워싱턴 등 미국 주요 도시들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고 사실상 요격도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입니다. 발사체 추정 길이가 22에서 24m인 미사일이 바퀴축 11개인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실렸습니다. 화성 17형으로 발사 차량 바퀴축이 9개였던 기존 ICBM급 미사일 화성 15형보다 바퀴축이 2개나 늘어난 겁니다. 미국의 미니트맨이나 중국의 신형 둥펑 등과 비교해도
발사체 길이와 직경이 더 커서 이른바 괴물 ICBM으로 불렸습니다.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힘을 키우기 위해 액체 연료를 쓰는 백두산 쌍둥이 엔진 2개를 묶어 1단 엔진으로 썼습니다. 같은 탄두 중량이라면 13,000km를 날아가는 화성 15형보다 더 멀리 날릴 수 있을 걸로 추정됩니다. 미사일 앞부분이 재래식 탄두나 핵탄두를 2-3개 실을 수 있는 다탄두 미사일 형상을 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미사일 하나로 여러 개 탄두를 동시에 날려 서로 다른 곳을 공격하거나 핵공격 시 진짜와 가짜 탄두를 섞어 쏴 요격을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탄두를 분산해 뿌리는 비행체 시스템 기술까지 확보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탄두라는 게 고각 발사하면은 바로 직하로 떨어지는데 얘가 여기저기다 어떻게 뿌려? 그 기능이 없죠. 그리고 그거는 탄두 검증을 하려면 정상 궤적으로 쏴야 되는 거예요. 탄도 궤적으로. 또 고각 발사인 만큼 정상 각도 발사 시 탄두가 대기권으로 들어와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는 재진입과 유도 기술을 확보했는지도 검증이 필요합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유럽을 방문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곧바로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영 특파원입니다.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처음으로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G7, 나토, EU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했습니다. 백악관은 트위터에 바이든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기시다 일본 총리와 만나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면서 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일 양국 정상은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를 사실상 레드라인으로 경고해온 미국이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면서도 여전히 외교를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상임 이사국들이 북한의 ICBM 발사 논의를 위한 안보리 공개회의 개최를 요구해 내일로 회의가 잡혔습니다. 회의 소집을 요구해온 국가들은 북한의 ICBM 발사가 UN 대북 제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이 화성 15형을 발사한 뒤 추가로 ICBM을 발사하면 대북 유류 제재를 자동으로 논의하는 2397호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대북 제재 결의가 나오려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과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러시아, 중국의 협조가 불투명해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북한은 직접 ICBM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이 정밀 분석에 나선 한편 북한의 도발에 대한 맞대응으로 정밀 타격 훈련도 실시했습니다. 이어서 배준우 기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북한이 조금 전 매체를 통해 어제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이 화성 17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번 발사에 대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어제 신형 ICBM 화성 17형의 발사 명령을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총비서가 ICBM 발사 현장을 직접 찾아서 발사 과정도 지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조금 전 추가로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요, 중앙통신은 어제 발사한 ICBM의 최대 고도는 6,258km, 그리고 비행거리는 1,090km, 또 비행시간은 67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북한이 발사한 ICBM의 최고 고도가 6,200km, 비행거리는 1,080km라고 파악했습니다.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어제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기여가 굳건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한미 군당국은 어제 오후 강원도 일대에서 정밀 타격 훈련도 실시했습니다. 육지에서는 현무2와 에이테킴스를, 바다에서는 해성2, 그리고 공중에서는 유도탄의 일종인 제2담 등 미사일 5발을 잇따라 쏘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친필 명령을 내렸고 미국과의 장기적인 대결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김하영 기자입니다. 이동식 발사대에 실린 화성 17형 미사일이 하늘로 솟구칩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김정은 총비서가 전 과정을 지도한 가운데 화성 17형 시험 발사가 진행됐다며 발사 장면 등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2020년 10월 열병식 당시 처음 등장한 화성 17형의 발사 장면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은 김 총비서가 직접 친필 명령을 내리면서 이번 발사가 단행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어제 발사체가 정점 고도 6,258.5km까지 상승하며 거리 1,090km를 날아갔고 비행시간은 1시간 7분 32초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이 예정한 수역에 정확히 떨어졌다면서 화성 17형은 자신들의 안전을 수호하는 강력한 핵전쟁 억제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비서는 강력한 핵전쟁 억제력을 질량적으로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려는 전략적 선택과 결심은 확고부동하다면서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또 미 제국주의와의 장기적인 대결을 철저하게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미국과의 강대강 기조도 확인했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네,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중국은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중국 시진핑 주석과 첫 전화통화를 갖습니다. 베이징에서 김지성 특파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당선 이후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할 예정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5년 전 탄핵이란 변수로 정권 교체기 없이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하곤 관례적으로 상대 국가 지도자가 정식 취임한 이후 첫 통화를 해왔습니다. 윤 당선인이 취임하기도 전에 시 주석이 통화를 하겠다는 것은 최근 급박한 한반도 정세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통화에선 북한이 어제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입니다. 북한은 이번에도 중국의 사전 통보 없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시 주석과 윤 당선인의 통화에 맞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하지만 공교롭게 시 주석의 첫 통화를 앞두고 도발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중국의 당혹감이 읽힙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전에 비해 비교적 짧게 언급했습니다. 有关各方着眼半岛的和平稳定大局，坚持对话协商的正确方向，共同致力于推进朝鲜半岛问题的政治解决进程。 류 샤오밍 중국 측 북핵 수석 대표는 조만간 러시아와 미국 등을 방문할 예정인데 북한 문제를 둘러싼 각국의 움직임이 빨라지는 모양새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일본은 배타적 경계 수역 안쪽에 떨어졌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가시다 총리는 벨기에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북한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 유성재 특파원입니다. 일본은 북한의 이번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신형 ICBM으로 잠정 분석하면서 최고 고도가 지난 2017년에 발사한 화성 15보다 2,000km 가까이 더 높아 역대 최고를 기록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만큼 미사일 성능 개선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또 일본 영해는 아니지만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쪽에 떨어졌다며 도발 수위를 높인 의도 분석에도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어제 오후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벨기에로 향하던 일본 정부 전용기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보고를 받고 현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EEZ内に落下をいたしました。許されない暴挙であり、断固として非難をいたします。 일본 정부는 발사 직후 총리 지시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미국과 함께 추가 정보 수집과 경계 감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외교 경로를 통해 북한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7년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두 차례 일본 상공을 통과했을 때 발동됐던 전국 순간 경보 시스템 이른바 제이얼럿은 어제는 발동하지 않았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거셉니다. 러시아군을 수도 키이우 외곽으로 몰아낸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상황이 이렇자 러시아가 생화학 무기나 소형 핵폭탄을 사용할 수 있다고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수도 키이우 주변 지역에서 러시아를 35km에서 70km 이상 몰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은 최전방은 사실상 교착 상태라면서 러시아의 많은 부대가 공세를 펼치기엔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해군은 어제 아조우해 베르단스크항에 정박 중인 러시아 함정 오르스크를 침몰시켰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르스크는 장갑차 등 군용 장비를 실어 나르는 러시아 군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키이우를 공격할 군사 장비를 벨라루스에 추가로 보내는 등 키이우 점령 계획을 포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오늘도 키이우와 마리우폴 등 주요 도시에서 무차별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러시아군이 살상 무기로 여겨지는 백린탄을 사용했다는 주장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국면 전환을 위해 생화학 무기나 소형 핵폭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면서 서방은 강력한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We would respond. We would respond if he uses it. The nature of the response would depend on the nature of the use.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고 있는 나토 정상회의에선 30개 회원국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한 뒤 동맹국 동부 지역과 화학, 핵 위협에 대한 준비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네, LA시가 중산층의 첫 주택 구입을 위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자세한 내용 이원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첫 주택 구입자들에 대한 LA시의 무상 지원금이 확대됐습니다. 한인미영리단체 샬롬센터는 LA시에서 제공하는 중상소득 지원 프로그램의 최대 무상 지원금이 늘어났다며 지역 중간소득 120% 미만의 경우 기존 6만 달러에서 7만 5천 달러로 150% 미만의 경우 3만 5천 달러에서 5만 달러로 상향 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UCLA가 자폐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무료 온라인 한국어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UCLA 에어비 네트워크는 오는 4월 1일 오전 10시 자폐아동을 둔 학부모들을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활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미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웹사이트에 미리 등록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팀이 인간 조종 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수술용 로봇을 개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컴퓨터공학과 강진 교수를 포함한 연구진은 세계 최초로 사람의 지시를 받지 않고도 스스로 수술할 수 있는 자율형 수술용 로봇 스타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는 시각 기능 있는 전문 봉합 기구와 3차원 내시경,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어 시스템 등과 같은 첨단 영상 기기를 장착했습니다. 한인 모자가 명품 위조품을 밀매한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텍사스 연방지법은 라레도에 거주하는 70대 김모 씨와 40대 아들을 패션 아울렛 매장에서 루이비통 티셔츠 등 약 346건의 위조 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유죄가 확정될 경우 각각 최고 10년의 징역형과 최고 2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아이폰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운전 면허증을 도입했습니다. 애플은 애리조나에 거주하는 아이폰 이용자들은 월렛 앱으로 운전면허증이나 주신분증을 등록해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 경찰의 교통 검문이나 술집 등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LA 카운티 지역의 스텔스 오미크론 검출률이 일주일 사이 2배로 급증했습니다. 전파력이 오미크론보다 30% 정도 강해 재확산은 시간 문제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습니다. 보건국장은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